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얼마 전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 정말 많이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서울의 김 부장, 사실은 이 시대의 김 부장 이야기였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 분명히 나이대로 보나 비슷한 김 부장 같은 일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의 직장인들 그 애완의 시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드라마 보셨어요? 조금밖에 잘. 저도 다 보지는 못하고 네. 뭐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조선시대로 대입해 보면 그 김 부장 이야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한양에 자가가 있는 관직을 다니는 김참봉 뭐 그 정도? 과거에 급제 한선비 과거 그렇죠.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도 나가는 사람. 시험 패스하고 일자리까지 예. 있는. 사실 그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급제하고 그 다음은도 이제 직장 생활, 그러니까 관직 생활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선 급제부터도 굉장히 서러운 일이 많았는데요. 네. 그 숙종대에 있는 이동표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경상도 예천 출신이었는데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급제는 자기는 정직하게 붙었는데 그 과거 시험에 비리를 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험 자체가 취소가 돼버렸고, 그 해 합격자 다 취소. 네. 어휴. 그래서 충격을 받고 몇 년 동안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도전해서 또 장원급제를 했는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급제한 사람들끼리 순위를 정할 때 네. 이 사람이 지방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안 좋은 애들을 전부 1, 2등으로 쫙 깔고 이 사람은 등수가 훨씬 뒤로 밀렸습니다. 시험에서 1등 했는데요? 네. 2번이나 1등 했는데? 네. 그러니까 회시라고 해서 그냥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시라고 해서 이게 등수를 정하는데 이때는 지방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밀리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서럽다 이런 게 그렇죠. 장원급제한 사람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직에 나가서도 이제 얼마나 얘를 봐줄 수 있는 집안 친척들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달라지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예. 거예요? 대놓고 장원급제한 사람한테까지. 아니 그러면은 이른바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들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당시 조선 후기만 따도 경화사적이라고 해서 서울에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유명한 안동김 씨 같이, 그러니까 풍양조 씨 같이 이렇게 서울에 기거하는 그런 뼈대 있는 가문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불공평한 시대였습니다. 이명한이라는 천재도 이야기가 좀 담겨 있네요. 이동표입니다. 이동표. 제가 잘못. 이동표. 예. 그 사람이 2번 장원급제한 사람이고. 네. 그러면 이게 한두 케이스만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냥 당시에 문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똑같이 관직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 명문가 애들은 좋은 관직에 꽂아주고, 그게 아니라 약간 좀 그 백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제 한직에 몰아주고 해서 이미 관직 트랙에서부터 그 차별이 심해집니다. 관직 트랙. 예. 그러면 당시에 물론 이제 기업 뭐 대기업이라고 할 거는 뭐 조선 시대는 없었을 테니까. 공무원이 최고의 그렇죠. 출세 코스였죠. 그러면은 관직 중에서도 요직 어느 정도 자리에 가야 요직에 오를 수 있었다? 괜찮은 트랙에 오를 수 있었다?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요즘도 기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인사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역시 왕과 옆에 붙어서 왕의 명령을 출납하고 그다음에 그 권력의 향방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때는 승정원, 승지가 가장 출세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취업해서 들어간다. 네, 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미운터 바뀌면은 외직, 지방,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주변에서 멀어질수록 권력도 약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나마 평양처럼 이제 그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정말 저 머나먼 구석들, 그 잘 모르는 그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시골에 간다면은 그건 진짜
그 권력의 길에서 아주 멀리 가는 것이었죠. 근데 물론 그 지역별로 일에 힘든 것과 장애는 있었습니다. 일단 중앙은 그 얘기했듯이 출세를 잘할 수 있었지만 정치질이 심했고 또 자bil들이 많고 눈치 많이 봐야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또 편안하냐? 그럼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방에는 그 지방 송사, 그러니까 그 지방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는 고발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방관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누구누구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고소문을 읽다가 밤을 새운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아니 고소장 쓴 거를 읽다가 밤을 샐 정도예요. 네. 너무나도 많이 쓰니까 왜냐하면 그 훌륭하신 그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반포하고 나니까 일개 백성들도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것을 고소문을 써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또 하나 지방에 가면 실적 올려야 되죠. 세금 제때 잘 걷지 않으면은 이게 고가 평가에 또 이제 나쁘게 나옵니다. 고가 평가 나쁘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방관으로 나간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야, 진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인사평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예. 인사고과랑 비슷했다라는 그렇죠. 거요. 그나마 인사고과는 덜 억울하지 가장 심한 것은 그 라인째 이제 휙 하고 날아가는 거. 아, 어떤 라인을 탔는데 줄 예. 잘못 서서 예. 조선시대 때는 이게 당파죠. 당파 싸우면 뭐 이제 뭐 치열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라인 하나가 통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조선시대는 거의 목숨까지 그렇죠. 왔다 갔다 네, 했던 거죠. 목숨이 진짜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정말 그 높은 사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목이 날아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르륵 그나마 파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귀양 그렇다 가기도 해서 하고. 예, 귀양까지 가도 이제 좀 중견급 인물이었고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파직 당하는 거죠. 어쨌거나 실업자 되는 거죠. 야, 귀양도 사실은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급이 돼야 예, 귀양을 그렇습니다.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귀양 보낸 그 기록들을 보면은 네. 특히 이게 정치가 치열할 때 보내주는 귀양은 물론 이제 그 떨거지가 아니라 그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관리들이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가 다시 바꾸면 나중에 출세할 수 있으니까. 정권 바뀌면 예. 그때 미리 줄을 대려고 일부러 잘해줘서 귀양 간 사람 중에서 정말 아주 그냥 호화스럽게 귀양 간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정말 천덕꾸러기 돼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요즘이랑 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도 그렇게 한직에 계신 분들 잘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요직에 가는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야,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블랙리스트까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건데요. 이게 수혐록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과 원수진 애들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혐오하다 할 예. 때 원수는 숫자, 수혐록. 원수는 숫자, 원수수에 싫어하다 혐자예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고요? 이게 특히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조선 그 저쪽 경종, 숙종 그리고 이제 영조 그때쯤에 이제 서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노론소론하고 싸우고 네. 남이나고 이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죽이는 그런 정치적 사화가 일어나니까 특히 당시 그 각자 집안에서 이제 적은 거예요. 우리 조상님 죽인 원수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후손들을 쫙 적어서 얘네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날을 간다 뭐 이런 건 진짜 옛날 옛적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데 예. 진짜 원수를 리스트까지 쭉 해놓고 예. 족보처럼 대대손손. 굉장히 잘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이 누구의 자손 쭉 적어놓고 심지어 이 사람이 대가 끊겨서 양자 들여서 그 양자 이름도 적어놓고 심지어 사위와 외손자 이름들까지 다 적어놨어요. 내 원수의 자녀들, 예. 양자까지도요. 예. 그 후손들까지 쭉.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주로 근무하는데 예. 어느 새로운 그 부서에 가게 되었는데 이 부서에는 내 원수 조상님의 원수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난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1766년 그 영조 때였는데요. 네. 김희소라는 사람이 이게 승정원 그 시강원이라고 해서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를 가르치는 꽤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 네네네. 근데 거기 됐는데 자긴 여기 일하지 못하겠다. 라고 했어요. 세손의 과외 선생님 같은 건데. 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스승이 돼서 이제 출세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시가원에 일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 정치 다툼 때문에 사약을 받고 죽고 나서 이 역적들을 죽였다 하면서 축하하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의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원수 때문에 사실 원수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쫓겨난 거를 축하하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도 아니네요. 네. 아니 근데 물론 다른 정치 파벌이긴 했죠. 그러니까 파벌이 달랐다라고 해서. 근데 그게 내가 당장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과외 선생으로 가는데 일종의 같은 팀 내 예. 팀원 중에 그런 사람의 후손이 있다라고 해서 나 저 팀 안 들어갈랍니다. 예. 그 정도라고요? 좀 굉장히 그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이게 중요한 당시 조선 사람들은 중요했고요. 네. 이보다 더 심했던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이었습니다. 연합박지원. 이 사람은 이제 그 계속 내내 백수로 살다가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연천 현감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네. 그 연천 현감 바로 옆에 함양이 있습니다. 당시 함양 현감이었다는 사람이 윤광석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바로 이웃한 동네의 사또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막 서로 같이 모여서 술도 먹고 같이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참 그렇게 놀고 보고 나니까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조상님의 원수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와 완전 절친인데. 예.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따져봤거든요. 대체 근데 명실하게 따지면 이것도 완벽하게 원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은 같은 노론 쪽이었고 조상님들이 예. 그것도 그냥 조상님이고 7대조 조상님이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 박지원은 영종조 때 사람인데 이 문제가 생긴 조상님은 저쪽 그 광해군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를 따져보니까 7대 위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둘이서 약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투덜거린 내용을 문집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론이고 예. 같은 정파였고 예. 7대손이나 위에 있는 조상이 네. 이야기인데 예. 근데 지금 와서 내가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 집안의 자손이라는 거를 그것도 이제 7대에 걸쳐서 예. 알게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박지원이 아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절교장을 보냅니다. 아니 왜 친구끼리 옛날에 왜 문자 메시지로 너랑 절교해 안 놀 거야 너랑 안 놀아 이런 것처럼 아, 옛날 사람이니까 아주 길게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글을 잘 쓴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하게 아주 그냥 그 진짜 북말원수처럼 썼는데 그 절교장도 명문이에요. 예. 나는 100세의 원수와 더불어 술잔을 나누고 베개를 나란히 베며 담소를 나누고 서로 추종하면서도 4년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던 셈이요. 그러면서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나의 조상을 뭐 죽인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목대비가 폐위당하는 문제를 두고 약간 다툰 얘기였어요. 그게 원수다. 예. 7대에 걸쳐서 7대 조상님. 어렵습니다. 7대 전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그 연암 박지원의 당시의 절친이었던 함양 현감 윤광석 이 예.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원수인가? 절교장을 보낸 것도 되게 계기가 된 것도 되게 황당한 게 그러니까 그 박지원의 친척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어떻게 너희 집안의 원수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냐라고 또 갈궜고. 집안에서. 근데 또 이 사람은 그 윤광석은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한테 아 나 다시 박지원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듣고 박지원이 너무 화가 나서 너랑 나랑 원수다. 원수 집안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뭐 사람 사이의 일은 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까요. 네.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왜 사내 정치라는 게 없지 않아 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일을 다 했는데 그 공을 가로채가는 윗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도 박탈감이 상당한데 조선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조선시대 때 정말로 심했죠. 아랫사람들 공 가로채는 게 정말 윗사람의 그 장기이다 싶을 정도로 툭 하면 이제 누구누구는 남의 공을 가로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평상시에도 많았는데 특히 이게 심하게 드러났던 데가 전쟁 때, 임진왜란 때. 그 부하 장병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그거 이제 가로채서 내공입니다 하고 일러 바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잘 알려진 원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이삭체들을 그걸 걷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다 적들인데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조선 사람들 백성을 죽인 다음에 머리를 대충 깎아서 얘들 그 외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막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억울해서 신고를 하죠. 그거에 대한 탄원이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기 공을 남한테 넘겨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잡은 적들을 이제 잡아주어 죽인 적들을 이제 중국 장수였던 진리한테 넘겨주면서 이거 당신 공으로 해라. 그래서 상대방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아랫사람 잘 챙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또 가로채는 윗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또 영화 같은 일인데. 예, 그리고 또 글 쓰는 경우에도 그 평화시에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정조 때 이제 당시 그 정조 역시 그 왕의 승지였던 서영보라는 사람이 자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쪽 규장각에 와서 규장각 각신들한테 자기 할 일을 막 떠넘겨요. 그러니까 뿜빠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누어서. 예, 나눠주고. 일본 역사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눠주고 시키는데 자기 일이 바쁘다고 계속 와서 다 했냐 하면서 계속 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규장각 각신들 중에서도 이제 바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당시 제일 고생했던 게 그 서울 출신들이었다가 이제 정조한테 특재했던 사람들인데 신분은 좀 안 좋았으나. 신분은 안 좋았지만 능력은 뛰어나니까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왕이 시킨 일도 엄청 많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승지가 와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만 시키고 쏙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자기 공으로 내세우고. 그러게 그게 또 서운해가지고 서유구나 그런 사람들이 글 썼던 게 남아 있습니다. 탄원 올려야죠. 청원 올리고 해야죠. 또 더 화나는 게 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 생겼을 때 나만 믿고 해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책임 안 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제 흉년이 심하게 들거나 심지어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제 반발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삼정의 문란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나만 믿고 해라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개인 관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높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해서 그 죄를 몰아서 덮어씌운 일도 많았습니다. 덮어씌워요. 예. 반대로 이제 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해라라는 긍정적인 예가 있다면 이제 어사 박문수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암행어사 설화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백성들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을 진다면서 그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함경도에 굉장히 극심한 식량난이 벌어지자 나라의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워낙 이거는 임금님한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창고를 열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래서 일단 창고를 열고 그 시간 안에 사람들 굶어서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책임질 테니 일단 창고 문부터 열어라. 여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하다가 이제 가뭄 심하게 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감히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너희들은 이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 하면서 처벌을 받거나 파직당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잘못이라 물론 약간 탐관오리 조병갑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워낙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게 환곡 제도가 엉망진창이 돼서 백성들 및 관아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거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이 목민관이 잘못해서로 몰아서 파직시켜버린 일이 꽤 많았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도, 시스템, 법률을 고쳐야 하는 건데 사람 몇 명에게만 책임 물어버리고 음. 향후에 또 몇 년 지나서 비슷한 문제 또 반복되고 그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사방문수는 어릴 적에 막 위인전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그렇죠. 멋있게 나왔었는데 예. 실제로 좋은 일들 많이 했나 보네요. 사실 실제로 암행어사로 활동한 일은 적은데요. 워낙 이분이 오늘만 사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과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의 창고를 함부로 나라의 창고를 함부로 여는 건 특히 그 함경도니까 군량미나 그런 건데 거의 이거는 나중에 목이 베어도 할 말이 없어도 큰 잘못이었는데 워낙 강하게 밀고 나가는 분이어서 뭔가 좀 배포가 컸던 분이었나 보네요. 굉장히 배포가 컸죠. 야, 오늘만 사는 예. 거의 영화 아저씨. 예. 그리고 그 왕 앞에서도 이제 그 대거리 심하게 하고 심하게 그 왕 앞에서도요? 싸움에서 하고 예, 좀 굉장히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야, 그래요. 다시 그 조선시대 사회생활로 가서 직장생활로 가서 뭐 관직 생활을 하면서 뭐 일이야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격 나쁜 직장 상사에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걸 또 참아내는 게 생계를 위해서 아닙니까? 생계를 그렇죠. 위해서.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좀 참을 수 있을 텐데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선시대 관직 그러니까 공무원들 벌이가 사실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그 농미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대부분 쌀, 그다음에 콩, 보리, 가끔 이제 그 말린 대구 그런 것도 이제 좋긴 했는데요. 네. 사실 받는 양을 보면은 관직에는 과연 이걸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주는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제 그 관직에도 이제 등급 있지 않습니까? 남자 관리들이 받는 봉급의 양이 궁녀들의 같은 등급의 궁녀들보다도 적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받는 곡식의 양이 매달 주는 게 아니라 석 달에 한 번씩 주거든요. 예? 예. 월급이 아니고. 예. 1월, 4월, 7월, 12월 그런 식으로 줍니다. 석 달에 그러니까 한 번씩. 월급이 아니라 3개 월급. 예, 예. 3개월마다 주는 건데. 오, 힘들었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걸 또 정해진 양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1568년에 이제 그 미암 유이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러니까 그 급료를 적어놨는데 네. 쌀 13석, 보리 1섬, 콩 7섬, 명주 1필, 3필 이 정도였거든요. 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뭐 내 가족이 한 몇 달 먹을 정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옛날 사람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한 달에 한 섬씩 먹고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정해진 그 나라의 법에서 정한 급료보다 무려 한 섬이나 적게 줬습니다. 누가 빼먹었어요? 뭐예요? 아니요. 그게 나라에 뭔가 흉년이 있다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그냥 월급에서 그냥 까고 주는 거예요. 임금제불. 네. 아니 그냥 아예 떼고 줘요. 떼고 주는 데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삭감이네요. 예, 임금 삭감. 예. 그 원천 징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네. 경기 안 좋고 그다음에 무슨 뭐 나라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비용 들 거 많다. 작황이 안 좋으니까 예. 알았어 우리가 떼고 줄게. 예. 게다가 주는 양이 예. 맨 처음에 이 급료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받은 곡식을 되지라는 겁니다. 집에 이제 되박 있잖아요. 예. 그걸로 재요. 아 다시 재보는 거. 예. 나라에서 온 거 제대로 왔나? 예. 그리고 무게라도 항상 재보자 이렇게. 아니요. 그게 항상 원래 정해진 양보다 조금 줘요. 궁궐에서 주는 그 도량형이 세관에서보다 좀 작아요. 궁에서 쓰는 대박이 좀 예. 작아요. 일부러 좀 적게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게 줬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재보고 어쩌다가 좀 평상시보다 많이 왔다 그러면은 횡재한 기분이 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에다가 적게 주는 게 기본이었던 것으로. 아니 그 나라에서 급료를 왜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때 그 녹에다가 쌀미에서 녹미 예. 곡물들도 그렇게 받는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원래 정해진 양보다 늘 적게 왔다라는 건 진짜 처음 그렇습니다. 알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모군란 때는 아예 그 썩은 거나 모래를 섞어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어지긴 했지만 분란이 일어났던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그나마 정말 주기만 해도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광해군 때는 이제 전쟁 직후인 것도 있지만 광해군이 또 여기저기 궁궐을 세우느라고 굉장히 나라의 국고를 많이 탕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사하거니와 그 군인들이나 관리들한테 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조나 그런 데에서 거의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이 원래 정해진 녹봉의 절반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금군들이나 이제 다른 병사들은 아예 못 받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혹합니다라고 왕한테 계속 어떻게 좀 큰일 났습니다라고 알리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광해군은 이제 그 쫓겨났지 않습니까? 왕위에서. 네네네네.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그 있는 관리들에게 제대로 급료도 못 줄 정도로 쪼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하고 관리들도 돌아선 거죠. 재정 상황도 안 좋았고 민심도 등 돌릴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그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지면 예, 민심이 안 떠날 수가 없죠. 그렇죠. 게다가 그게 나라에다가 공무원들이라면 더욱. 그럼 광해군 말고 다른 임금들은 그렇게 해서 그 녹미 같은 예. 거 조금씩 덜 주고 하는 걸 좀 알기는 아셨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이야기는 하겠죠. 이제 나라의 그러니까 아예 사장님들 마인드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큰데 쓸 때가 있는데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다음에 줄게 그러면서 임금 체불하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예. 그리고 또 뭐 현대에도 아주 극히 일부 이야기입니다. 임금 체불하고 이런 것들은 또 처벌도 이제는 강력하게 하는 세상이 됐고요. 근데 조선 시대 그 관료들 이른바 조선시대 김부장 이야기 우리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박봉이에요. 근데 나와야 할 쌀이 늦어져요. 예. 적게 나와요. 그럼 당장 생계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꾸거나 빌리거나 그리고 여기서 꼽히는 부정부패가 되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이제 뒷돈으로. 예, 아까 얘기한 그 미암 유이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거의 정치적인 이유로 20년 동안이나 함경도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네. 이제 다시 복귀해서 중앙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꽤 잘 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방 관리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선물을 보내요. 그래서 선물을 보낸다는 게 우리 요즘도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선물센터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먹을 거라든가 필요한 생필품들이 전부 선물로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물로 주고 받나라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선물들이 오는데요. 청어 100마리, 생전복 100마리, 붓, 뭐 옷, 그다음에 뭐 이제 지필모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김치, 간장, 그리고 방석이나 과일 같은 것까지 전부 선물로 줍니다. 당시에는 뭐 김연아법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예.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과 뇌물에 뭔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좀 정말 비싼 거 이제 담비 가죽이나 뭐 그런 걸 주면 이제 뇌물이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뭔가 약간 좀 이 사람이 정치선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뇌물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 너무나도 만연했고 조선시대 때는 이때 초중기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상업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필요한 물건들은 진짜 선물로 받아서 충당했다 했을 정도로 선물 경제, 그 말하는 선물이 아니야. 그 선물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관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도 일부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생계를 또 유지해야만 했었다. 예, 박봉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권력이 있으니까 선물도 받았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떤 비리로 이어졌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또 들어보죠. 그 부인들이 또 먼저 나서는 케이스도 있었다면서요. 왜냐하면 이 미암 유이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일기에다가 가계부도 씁니다. 급료는 얼만큼 받고 또 지출은 얼만큼 있고 하는데 급료로 받은 돈은 거의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 안 생활비 돼서요?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좀 씀씀이가 크십니다. 또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당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샀다면 훅 날아가고 또 이 사람이 그 자기 그 딸들 서녀들이 있었는데 이 서녀들의 신분을 노비에서 양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말을 이제 계속 지불을 합니다. 근데 말이라면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자동차 한 대씩. 서녀라고 하면은 뭐 입양 아니요, 첩의 딸들입니다. 첩의 딸들. 예, 왜냐면 20년 동안 귀양가 있으면서 딸을 넷이나 낳았어요. 근데 이 딸들을 전부 이제 노비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아빠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첩의 딸들을 신분을 또 높여주기 위해서 돈을 예. 그래서
급여를 받은 거는 다 금방 써버렸고. 예.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듯이 낭비도 많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다 커버하는 것은 다 부인이었습니다. 본부인. 왜냐하면 도저히 그리고 이제 서울 물가도 비싸고 이 사람이 또 집이 자가가 아니에요. 서울의 집이. 관직 생활을 하지만 그 친구 집을 빌려서 살았고요. 당시에는 그 월세? 예, 월세이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얘기했듯이 고관이 되어 가는 중이다 보니까 친구도 약간 여기 줄 대려고 했던 모양인지 월세를 돈으로 안 받고 그냥 반찬만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비는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살면서 특히 이제 가족들이 결혼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그럴 때마다 큰 돈이 깨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다 대는 게 그 고향에 사는 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지방에서 농장을 가꿉니다. 땅이 있고 거기를 노비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밭을 갈게 하고 그리고 이걸 그 곡식을 거두고 또 이 부인이 계속 송덕봉이라고 하거든요. 집 주변에 있는 땅을 계속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을 크게 늘려요. 와, 이분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부인들은 많이 하는 게 돈놀이였습니다. 당시 그 금융기업이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사기업 누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거기 사채로. 이자를 치고 받아오는 거서 그걸로 이제 또 재산을 불리고 또 이제 옷 같은 것도 만들고 천도 짜고 염색도 하고 여러 가지 부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편이었고 가난하면 가난한 집안대로 어떻게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그 전당포에 가서 맡겨서 돈을 받아오고 해가지고 살림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첩들의 딸들 때문에 돈 다 쓰는 거를 예. 본 부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또 일구어내고요. 예. 이게 미암 유희춘의 부인 예, 송덕봉입니다. 송덕봉. 이 사람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이 20년 동안이나 함경도에 귀양 가 있는 동안 시부모님 장례 다 치르고 제사 다 치르고 그다음에 애들 다 키우고 다 했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정말 그 여걸이셨던 분이고요. 그 한편으로 이제 남자들은 이 당시 조선시대 그 남자들은 자랑이 그거예요. 나는 집안 살림 잘 모른다. 그게 자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다 알아서 하지 나는 집안일 잘 모른다. 요즘으로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유, 우리의 뭐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몰라. 뭐 아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근데 이번에 무슨 대학 가서 이런 그렇죠. 느낌. 약간 그 우회적인 자랑이었고 실제로는 그 남편들이 남긴 편지나 그런 거 보면 남자들도 굉장히 돈벌이나 살림이나 이런 그 재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있고 본인은 난 집안 살림 잘 몰라라는 사람이 그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돈 밝혔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시 이제 그 일하는 현장으로 또 돌아갈게요. 그러면 아까도 뭐 박봉이라고 그래서 힘 있는 관리들은 오히려 뒷돈으로 예. 살아갈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무 여건이라도 뭔가 좀 좋으면 다행이잖아요. 예. 뭐 복지라고 할 거는 좀 없겠으나 근무 여건은 어땠을까요? 그 원칙적으로는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였습니다만 열흘 일하고 하루 쉬. 예, 예. 오. 그렇긴 한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명절에 이제 근무할 때도 있고 야간이나 숙직선 일도 많았고 갑자기 불려나간 일도 많았고 마음대로 퇴직도 못하고. 아니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무슨 뭐 IT 때문에 24시간 무슨 뭐 센터가 돌아가야 되고 콜센터처럼 두고 항상 고객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야근이 있었어요. 우선 야근과 숙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그 야근 숙직으로 유명한 사람은 그 숙주나물 신숙주 씨가 있죠. 이제 밤에 이렇게 숙직하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 곤룡포가 덮여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숙직, 예. 신숙주 예. 이거 학생들이 외우긴 쉽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곤룡표는 임금님이 와서 덮어줬다. 임금님이 내시를 시켜서 덮어졌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임금님이 더 늦게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있는 거 내가 안다. 거의 그런 느낌. 아니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섬찟하기도 한데 좋게 보면 좋게 보겠죠. 좋게 보면 왕에게 임금님이 격려를 내고, 받았으니까 예. 좋은데 나쁘게 보면은 너는 임금님도 안 자고 있는데 잠이 오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영화 뭐 천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장영실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막 그쵸.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었는데 임금님이 와서 뭐 덮어주고 하는 거 예. 이런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밤에 근무한 사람한테 먹을 걸 쏘는 일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직하고 있는데 그 떡이나 술이나 과일 같은 거 내려주면은 야식.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 내려주면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임금님 감사합니다라고 꼭 시를 적어서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음식 다 식겠네요. 뭐 그렇지만 해야 되죠.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야근한다고 야식 챙겨주시는 분은 뭐 그래도 좋죠. 예, 그렇죠. 그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경상 감영에서 예. 이제 글씨 잘 쓴 것 때문에 불려온 그 관리들이 있어 하급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정조는 1인 1닭을 내려줬습니다. 그 시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받으니까 규장각 신하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또 근데 뭐 먹은 만큼 일을 시켰을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거의 그냥 제가 저걸 다 해냈다고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일 많고 힘든 건 참아도 더럽고 치사한 거 못 참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조선시대에도 관리들 사이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관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감정 싸움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채통 없이 임금님 앞에서 싸울 때도 싸워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오늘만 사신 분 중에서 그 박문수 분인데 이분이 성격이 격하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 한번 영조 앞에서 이제 그 정승이던 이광자가 예. 이제 그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정치가 뭐가 잘못됐고 이제 무슨 군량미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계속 박문수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턱 채가지고 자기 할 말만 하니까 이광자가 화가 너무 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제발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말이 다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말하게 합시다. 껴들지 마라. 예. 그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임금님 앞에서? 네. 근데 이광자가 또 박문수랑 남도 아니에요. 오촌 아저씨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박문수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키워준 아버지 같은 인물인데도 박문수님 바로 이렇게 그 자기 아저씨 말을 채가는 그런 일도 있어서 사실 그 화를 아니, 낸 거죠. 오늘만 사는 어사 박문수 이야기 다른 시간에 한번 또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야겠는데.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조선시대 김부장 이야기를 오늘은 들어봤고요.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